11월 25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만찬 회동을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양측 모두 결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가는 말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한 기사를 언급하며 나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고 주접 떨어놨던데 잘 됐다며 밖에서 돕겠다는 말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후속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전면에 배치됐는데 이 후보의 머리색도 흑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공조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 측은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배우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보다 먼저 호남 지역을 찾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씨가 해경군 김 씨라는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권에선 별다른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자체가 폭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보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채거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채건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김종인 전 위원장 어제 정치회의 끝나고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저녁을 같이 한다는 속보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극적인 반전이 있는 거 아니냐. 저희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불쾌하다는 반응을 오늘 좀 노출을 했는데 아까 이제 주접이란 단어도 나왔고요. 그 얘기는 이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겠지만 조금 전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조건이 있고 윤석열 후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선대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기이한 해석을 붙여서 김 전 위원장을 곤란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뭐 기이한 해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캠프발로 자꾸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죠. 뭐 최후 통첩이니 뭐 등등 이제 그런 표현을 아마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장 이제 관심사인 김 전 위원장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뭐라고 하나요? 네, 일단 합류의 데드라인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번 사안은 윤 후보가 판단을 할 일이고 후보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하루인데요. 뭐 다룰 게 많으니까 이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612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포화 상태고 코로나 환자는 물론 일반 응급 환자 치료도 지연되는 상황이죠.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고 전두환 씨 빈소가 마련된 지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현직 국회의원들의 발걸음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죠.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회의 문을 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물러설 곳이 없다. 싸늘한 정치권, 막 내린 제로금리, 손해원 벌금 1,000만 원, 마지막은 초유의 재교육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에 육박했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지표들은 연일 최다를 경신하며 마지노선이 뚫린 지 오래입니다. 대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방역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에 집중되면서 중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3,938명,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에서만 1,750명이 쏟아지면서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 갈아치웠고요. 수도권 전체에서만 3,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위중증 환자 수입니다.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선 612명, 역대 최다입니다. 사망자 수도 39명, 7월 4차 유행 이후 최다이자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위중증 환자 수는 하루에 7, 80명씩 늘고 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이 위중증에서 나온다는 걸 고려하면 위중증에서 빠진 사망자 수 더하기 신규 위중증 환자 대략 7, 80명 선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78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어도 병상이 없습니다. 이미 7명은 병상을 찾다 숨졌습니다. 중증병원 자체가 배정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막 우선적으로 저희 배정해달라고 해도 이 배정 자체는 중수본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5%, 수도권은 83.9%입니다. 각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끌어모았지만 하염없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 중환자만 800여 명에 달합니다. 자, 여파는 일반 중환자에게까지 미치는데요. 일부 병원은 119의 응급 환자 이송을 자제해달라 요청하는 한편 응급실 운영을 아예 중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암이나 이식 수술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점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아니, 수치로만 보면 결단의 시간은 이미 지난 듯도 합니다. 정부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도권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 하는 의견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들 등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타협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절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선택지 중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의 길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미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 중단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그러니까 과거의 거리두기 조치로 일부 돌아가는 건데요. 정부는 민생과 방역 사이 절충점을 찾는 선에서 백신 패스 대상 확대 및 수도권 미접종자 모임 인원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소아청소년의 확진 비율이 성인 확진 비율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중학생 확진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입니다. 학년별로는 수능을 위해서 백신을 맞은 고3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 전면 등교를 시작한 만큼 청소년 확진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당초 안내된 12세에서 17세에 대한 접종은 이번 달 27일까지 만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예약은 금년 말까지, 그리고 접종은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해서.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싸늘한 정치권. 네, 정치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던 여느 전직 대통령 빈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두환 씨 장례 사흘째인 오늘까지 조문을 간 현직 국회의원은 단 3명뿐인데요. 전 씨의 사위였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또 주호영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고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인연이나 인간적 도리로 빈소를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운동 탄압, 인권 탄압,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된다.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 고인의 업보라고 생각하고요. 저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자격으로 오늘 그냥 조의의 뜻만 표하고 나왔습니다. 네, 현직 의원이 아닌 이들 중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전두환 정권 당시 감옥에 갔던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도 조문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가는 역사가 내리고 죽음에는 조의를 표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빈소를 찾은 인사들은 50 또는 64 출신이 대부분이었고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명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누구의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용서와 그 화해,
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노태우 대통령, 또 오늘 이렇게 별세하신 그 전두환 대통령 세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보낸 진짜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알 수 없는 가짜 화환은 반나절 만에 치워졌고 이렇게 박근혜 석자만 적힌 진짜 화환이 놓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1976년 전 씨가 청와대 경호실로 발탁됐을 때 박 씨는 퍼스트레이디 대행이었고요. 1979년 11.6 사태 직후 전 씨는 청와대 금고에서 찾은 6억 원을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에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12.12 쿠데타 이후 인연이 악연으로 바뀝니다. 전 씨는 대대적인 박정희 지우기에 나섰고 박 씨는 18년간 은둔의 삶을 살다 90년대 말이 돼서야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빈소 바깥에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삼청교육대 피해자 모임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불이한 재산을 환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강주 학살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죽어서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부정축제 환수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새해도 절대 우리 부모가 선조가 이래내서는 안 된다는 걸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후에 행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태극기를 든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유튜버들이 5.18 관계자들을 촬영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삼남 재만 씨까지 귀국을 하면서 오후 5시쯤 입관식을 치를 예정이고요.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8시, 장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막 내린 제로금리입니다. 0%대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리겠다고 밝혔죠. 자,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에 금리를 2번 더 올려서 1.5% 선까지 도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치 일정이라든가 총재 임기 같은 것들 결부시켜서도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경제적인 고려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이 됐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예상된 바 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됐고 소비자 물가 전망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면서 2.3%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왜 재월급은 그대로인지 이유를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 초유의 재교육입니다. 최근 경찰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던 두 사건이죠. 경찰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인천 층간소음 사건, 또 엉뚱한 곳에서 피해자를 찾아 헤맨 신변보호 스토킹 살인 사건입니다. 이 신변보호 살인범은 35살 김병찬으로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 층간소음 사건 관할서인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나온 대책일까요? 경찰이 신임 경찰 10,000명을 대상으로 초유의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물리력 행사 훈련 12시간, 경찰 정신교육 4시간,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물리력 행사 훈련은 위험 단계와 상황별로 수갑과 3단봉, 테이저건, 권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반복 체득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찰 정신교육은요,
적극적인 경찰, 용기 있는 경찰, 함께하는 경찰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손해원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 기밀인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또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치기 박물관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네, 앞선 1심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부동산 실명법 2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후자만 인정해서 벌금으로 감형이 됐죠. 손 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시세 차익을 위한 매입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구입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원분들은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연일 코로나 상황 아주 비상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위중증 환자가 역시 또 최다를 기록했고요. 거의 4,000명 선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죠. 수도권 전체 중환자 병상이 약 100개 남짓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뭐 당연히 이건 해야 되겠죠. 또 백신 추가 접종을 늘리는 것 외에는 글쎄요, 뭐 뾰족한 방법은 현재 보이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상 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 서울은 85.5%입니다.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발동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늘릴 수 있는 건 다 늘렸고 더 늘리더라도 최소 2주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연일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대부분이 2차 접종 후에 시일이 지난 고령층, 또 고위험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 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기본 접종만 했을 때보다 감염률은 10분의 1배, 중증화율은 20분의 1배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백신 접종은 2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추가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고령층뿐 아니고요.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한 소아청소년 확진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주재한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근 한 달간 소아청소년 확진율은 10만 명당 99.7명, 10만 명당 76명인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초중교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진 상황인데요. 현재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42.7%, 2차 접종 완료자는 17.3%입니다. 네, 어제 국내에서 첫 태아 사망자가 확인이 됐죠.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이 산모 확진 당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모가 확진된 건 임신 25주 차인 지난 18일입니다. 부작용 우려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요. 처음엔 경미했던 증상이 악화가 되면서 병원을 옮겨야 했는데 병상이 부족해서 전원이 지연됐고요. 태아 감염이 우려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위기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건소와 구청은 관련 문의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고 질병관리청 콜센터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게 가족 측의 주장입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어제 이제 정치부회의 도중에 저희가 이제 속보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해서 챙겼던 사안인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속보가 나왔죠.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한 살인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35살 김병찬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86년생 35살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 유족 측은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누나는 살고자 발버둥을 쳤으나 경찰의 무관심 속에 죽어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가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신고 녹취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초유의 재교육에 나섰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이제 신체커가 설명을 했고요. 마침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에요. 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죠, 류 실장.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 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과 스토킹 처벌법,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했고 신종 성범죄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면서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는 간명한 진실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요, 과거 조카의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일가 가운데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를 했는데요. 이 후보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은 2005년 5월 이 후보의 조카인 김모 씨가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과 18번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당시 김 씨를 피하려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후보가 조카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었죠. 네, 이 후보는 사건의 1, 2심 변론을 맡아 조카 김 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을 했습니다. 조카 김 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후보가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는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다.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스토커였고 피해자가 살해됐다.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로 잡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612명, 환자 더는 못 받습니다. 병상 대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몫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은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6개 총괄본부장 인선을 한 건데요. 윤 후보는 어제 저녁에 직접 김 전 의원을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 청년 정치인들은 윤 후보의 선대위 인선에 쓴소리를 했는데 관련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민생, 공정, 미래 가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점에 있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뒀고요. 6개 총괄 본부장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 조직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 정책은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 당무지원본부장과 총괄특보반장은 권성동 사무총장과 또 권영세 의원이 맡았습니다. 직능 총괄본부장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이 하기로 했는데요. 이 선대위 구성을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겸직한 점, 그리고 이 대표를 빼면 이 본부장급을 모두 다선 의원들이 맡은 점이 눈에 띕니다. 물론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데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해야 했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은 한 번에 전부 마무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 당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출발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을 좀 해나가면서 외부 영입 인사들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상고 처리해서 모시고. 네,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대변인단 구성도 좀 살펴볼까요? 이 박정하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공보실장을 맡았고요. 공보단장의 조수진 의원, 또 대변인의
김은혜 전주회 의원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직 여성 의원들을 앞세운 건 여성 표심에 어필하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법사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온 조수진 전주회 의원, 그리고 최근 대장동 의혹 제기에 적극 나서면서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을 전면 배치한 건 대여 공세에 강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읽힙니다.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이 이상하고 수상한 설계 때문에 민간 업체는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은 성남시장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선대위의 주요 인선을 발표하는 날 국민의힘은 백드롭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서두르기보다는 최고의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선대위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는 윤 후보의 말과는 톤이 좀 달라 보입니다. 두 사람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한적식 집에서 만났는데요. 권성동 사무총장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재 끝에 후보가 직접 가서 만나는 이 공개 회동 형식이라서 단판을 짓고 결론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윤 후보가 찾았는데 이 호칭이 그 양반까지 갔던 윤 후보는 먼저 자리에 도착을 해서 이 김 박사를 깍듯이 모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리 안내까지 했는데요. 이 자리에 배석한 권성동 사무총장과 함께 김 전 위원장의 건강 걱정에 피부 걱정까지 했습니다. 일찍적으로 좀 늦게 예약을 했더니 좀 넓은 방이 있어가지고 아침을 빈지를 어디서 드십니까? 집에서는 제가 집에서 아침으로 드시고 6시 반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무슨 나는 아침을 뭐 과일 조금 먹고 그런 거 하니까 워낙 뭐 피부가 좋으셔가지고 헬스클럽 요새는 그 마스크 쓰고 헬스클럽 모르니까 요즘 네, 이렇게 약 100분간 회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선대위 합류 일단 불발이었습니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지는 남겨두었다는 건데요. 선대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면 될 수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셨습니다.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핵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원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병준 위원장의 위치를 조정하자, 이런 중재안이 나왔지만요. 윤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 김 전 위원장 설득에 나섰던 겁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선대위 인선을 발표하고 출범식도 다음 달 6일에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오늘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윤 후보가 이 도안은 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한 부분도 부인을 했는데요. 선대위 인선에 대해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오늘 또 신문은 주접 떠나놨던데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잘 됐다는 거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잘 돼요? 오늘로서 끝을 내면 잘 됐다고나 그런 거지? 밖에서 돕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만찬. 나는 밖에서도 돕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네, 다만 이 후보와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내 입장을 얘기했고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 후보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한 결론 급하게 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 전 위원장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일단 출발하는
대문 발차를 하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차를 출발하면 사실 매우 위험하죠.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김종인 이 두 사람의 신경전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관철을 시키고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아니면 계속 대통령 후보의 동정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의 동정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선거운동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누가 후보인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말. 네, 민주당의 비판은 훨씬 더 날이 섰습니다. 백해 무익한 밀당이다, 잃어버린 한 달이다 이렇게 맹공을 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한 달로 저는 귀책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의 자기의 비전과 가치를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 한 달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만 졸졸 따라다닌 결과가 돼버렸어요. 본인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올 거다라는. 네, 만약에 이 김 전 위원장이 전격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중도 확장 전략인데요. 김 전 위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해서 이 기존 정당이 갖고 있던 보수나 진보 양쪽에 치우친 색채를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에 승리한 경험이 이렇게 있었죠. 중도 확장에는 탁월한 통찰력과 지도력이 있다 이렇게 추켜 세웠는데요. 반면 이 당내 청년 정치인들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제가 이 류민지, 맞아요 류민지 여서가 아니고요. 이번 선거는 2030, 이 MZ세대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죠. 국민의힘 토론 배틀 우승자인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은 이른바 이 신삼김의 평균 연령 72세라는 점을 지적한 한 언론사 사설을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발빠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매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그것이 가능한가라면서 선대위의 대폭 쇄신을 요구한 겁니다. 역시 토론 배틀에서 선발된 27세 이 임승호 대변인도 청년들의 표심이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일침을 놨습니다. 6주 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저희 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밀듯이 몰려오던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으신지요? 존경하는 당의 선배님들, 정말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안녕한 것인지요? 활기차던 당의 동력이 꺼져가는 걸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인지요? 네, 다만 이 두 사람, 이 대변인단은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 윤 후보의 곁에 있는 다선 중진들, 또 민주당 출신의 신입 정치인들을 겨냥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합류할 경우 김 전 위원장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당 내외 중견 정치인들과 원팀을 이루는 문제도 숙제로 남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홍준표 의원인데요. 요즘 홍 의원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청년의 꿈, 청문 홍답 게시판에는 김종인이 도대체 뭐길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닉네임 준표바라기라는 사람이 제 눈에는 그저 꼰대 할아버지로밖에 안 보이던데 숨겨진 힘이 있는 거냐라고 글을 썼는데요. 이 준표형은 글쎄요라는 세 글자를 남겼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장제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김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을 거둘 수가 없는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뭐 누구한테 휘둘리면 그걸 국민들께서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 선대위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정부 조각을 할 때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구나 그 모습을 또 국민들께 미리 보여드리는 그런 저 효과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저녁 서울대 학생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행보인데요. 관련 소식 내일 전해드리고요. 윤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힘겨루기 계속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 합류 여부에 대해서 후보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김 전 위원장이 만약에 오지 않으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이 불안정성이 커지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오늘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인 빠진 윤석열 선대위 출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 선대위 쇄신 목소리. 네. 자, 류 실장이 소개했지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가 빠진 상태로 오늘 선대위 주요 인선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실무를 책임질 본부장급 인선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정책 총괄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맡았는데요. 경선 주자 중에선 유일하게 합류해서 주요 역할을 맡은 겁니다. 조직 총괄본부장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 총괄 특보단장은 권영세 의원이 맡았고요. 김성태 전 의원도 직능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일선에 다시 모습이 드러내게 됐습니다.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은 후보 비서실장을 맡다가 얼마 전에 당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성동 의원이 맡았고요.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을 이준석 대표가 맡은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후보 직속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김미애 의원과 함께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도 존재감이 아주 큰 정치인인데 어떤 활동을 할지 좀 지켜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일단 불발이 됐는데 어제 오늘 그 발언을 아까 좀 들어보니까요. 오늘 톤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요. 좀 강경한 분위기 아니에요? 네, 어제 윤 후보와 직접 만나고 난 후에 김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확정적인 얘기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후보하고 특별한 이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선대위 운영에서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면 안 되니 사전에 정비를 하고 출발하자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확답은 안 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읽혔습니다. 윤 후보 역시 김종인 박사님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밤사이 여러 보도가 나왔죠. 김 전 위원장은 오늘은 내 입장을 얘기했고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걸 지금 나와 있는 현실 얘기를 하고 강론에 들어가서는 소위 김종인 전 대표가 오면은 같이 상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이미 이 짜여진 속에 내가 들어오라는 것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구조만 짜져 있고 사람은 다 안 채워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네. 다 채워놓고 나를 거기 들어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어제 뭐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치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그 강론 부분도 그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합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기는 좀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김종인 윤석열 간의 윤석열 밀당 이른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아까 뭐 졸졸 쫓아다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까지 같이 묶어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윤건영 의원인데요. 그러니까 신삼김이라 불리는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 모두가 권력욕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할 경우 조화롭게 서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도 반문했는데요. 또 발상 자체가 여의도식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면서 삼김 체제가 열릴 경우 이견 조율이 힘들어서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역시 세 사람이 중도층 인사라고 보는 건 착각이라면서 구태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김종인 전 대표가 뭐가 어떤 힘이가 있고 어떤 힘이 있길래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질질 끌려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하신 분이고 김한길 전 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본인들 정치를 더 계속 오래 하기 위해서 정당을 깼다가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가 이런 어떤 정치인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인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선대위 쇄신 목소리가 오늘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직후에 있었죠. 토론 배틀을 통해 대변인단으로 들어온 임승호 대변인과 신인규 부대변인인데요. 2030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은 겁니다. 임 대변인은 기존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섬뜩함이 느껴지지 않느냐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했고요. 신 부대변인은 지금 당장의 지지율만 보고 게임이 벌써 끝났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가 구성한 신삼김의 평균 연령이 72세라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비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올해 81살로 나이가 있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선대위를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윤 후보 곁에서 조언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목소리라는 분석이고요. 동시에 당내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읽힙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청년 선대위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여야 모두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빠진 윤석열 선대위 출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 선대위 쇄신 목소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혜원 체커에게 물어볼 텐데요. 신체커를 좋아하는 후배로서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띌지 저는 짐작이 가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나요? 네, 물어볼 것도 없죠. 가자 그래미 BTS 법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 콘서트도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표는 백반장이 네, 구해주는 걸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BTS 법안입니다. 네,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가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대중문화계는 외면하면서 예술체육계 종사자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병역 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BTS가 세계를 휩쓸며 한류를 이끌면서 이들의 병역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가리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전했는데요.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수입 불가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도구인 리얼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수입업자들과 관세당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인지 개인의 성적 욕구에 이용되는 성기구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보고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수입을 보류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인 접촉은 왜곡된 성인식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폭풍 쇼핑인데요. 최근 12년 사이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수형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무려 27.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의 투자가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집값 격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수영 교수팀은 현행 신고에 의해 집계되는 지표는 이런 동향을 잡아내지 못한다며 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 이따 다시 한번 만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사죄에 큰절을 올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머리를 흑발로 염색을 하고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당 쇄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겠죠. 오늘은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면서 이재명 체제를 확실히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큰절까지 올렸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머리색까지 백발에서 흑발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크다는 거겠죠. 이재명의 민주당, 그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일과의 사의를 표했는데요. 오늘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무총장엔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엔 강훈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후보와 선대위, 당의 유기적 연관과 의사결정의 단순화, 신속화, 기동성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진 사무총장, 원조 이재명계라고 불리죠. 자타공인 이 후보의 전략통이자 최측근으로 통합니다. 후보 캠프에 이어서 선대위에서도 김영진 의원님이 상황실장, 총괄을 맡았습니다. 최측근을 인정받은 거죠, 사실상? 그런 건 아니에요. 민주당 원팀 중에서 인선을 제일 잘했죠.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도 선대위 출범과 함께 정무조정실장을 맡았었는데요. 최근 이 후보와 가장 긴밀히 소통하는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후보의 신임 또한 두텁다고 합니다. 지금 캠프가 아직 안정적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다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 기간에는 좀 집중해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캠프의 요구도 후보에게 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하고요. 당의 요직에 이른바 이재명 사람들을 아친 건데요. 한때 당내에선 송영길 대표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송 대표는 자리를 유지했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실한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역시나 쇄신한 가운데 하나죠. 당의 혁신을 이끌 정단혁신추진위원회, 그 수장에 30대 초선인 장경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평균 나이 72세, 국민의힘 3김과 맞설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장 의원, 민주당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학생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인물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이 키워낸 인재다 호평을 내놓기도 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영입하고 싶다 탐을 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저랑 계속 교류하면서 저랑 뭐 다른 생각도 있지만은 서로 신뢰관계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하고 싶다라는 신뢰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빼오고 싶습니다. 상황만 되면. 다만 당내 일각에선 장 의원 역시 여의도 정치의 고인물이란 뒷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인물이라 86세대만 할까 싶습니다. 단 한 번도 아랫세대에게 양보하지 않았던 권한, 제대로 된 기회는 줘봐야 하지 않을까요? 평가는 그 뒤라도 늦지 않겠죠. 이른바 이준석 효과, 부러워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말입니다. 진짜 고인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바로 꼰대라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눈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꼰대라고 하는 게 좀 주관적이긴 한데요. 그냥 제가 좀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옳다라는 태도, 이제 문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꼰대스럽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도 꼰대다,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만 다른 꼰대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차별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스스로가 꼰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되려 대화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그래도 스스로를 좀 꼰대라고 인정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태도, 이 후보의 꼰대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조금 거칠게 비판했었죠. 제주대 이상희 교수, 이낙연 캠프에서 복지국가 비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 교수를 징계해 회부한 겁니다.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인신 공격입니다.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 승리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해서 SNS에 글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교수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이재명의 민주당은 해당적이고 망국적인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정치적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 이재명의 민주당,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참못 궁금한데요. 징계 여부를 떠나 당이 조금은 시끄러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당이 소란스러울 일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SNS에 이 후보의 선거운동 글을 적게 올린 하위 80명,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집계는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정성평가는 하지 않는다. 숫자만 본다.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도 우리가 언론이 되자며 SNS 활동을 독려했었죠.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송영길 대표부터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공부해 주세요란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 후보가 직접 쓴 글을 소개하며 성심을 다해 설득해 갑시다. 직접 당부를 했습니다. 선대위에서 온라인 소통 당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도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공약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죠. 언론 보도에 선풀 달기 운동도 벌였습니다. 일부에선 좌표 찍기 아니냐 비판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선풀입니다. 공감과 비공감 표시,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지자들의 의사표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작 문제는 이런 홍보나 동료 활동을 굳이 순위까지 매겨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위 80명에 지목된 의원들, 자칫 이 후보 지지자들에게 좌표가 찍힐 수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뒤 민주당 분열의 씨앗이 됐죠. 살생부 논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원팀으로 치러야 하는 대선, 정말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면 차라리 상위 80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풀처럼 선한 의도로 말입니다. 더욱이 의원들의 SNS 홍보, 조금 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따라 배우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NL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홍보하는 것도 보게 되면 뭉클, 울컥, 뭐 이런 거, 왈칵 이런 거, 약간 신파 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이질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SNS를 이재명과 같이 찍은 사진으로 찍는 뭐 교체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바람이 불고 있으면은 좀 너무 좀 그러니까 과한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 후보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책임 역시 이 후보가 오롯이 져야 한다는 부담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은 합니다. 빠르게 민주당을 재편하고 있는 이 후보, 과연 어디로 당을 이끌까요? 일단 주변의 기대는 상당합니다. 오늘의 톡순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종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그 말등에 올라탑니다. 달립니다. 질주를 합니다. 엄청난 속도. 뭐 미래로 달리고 뭐 공정을 향해서 뭐 정의를 향해서 막 달립니다. 거기서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면서 바람을 맞겠죠. 그 바람은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무슨 어떤 시원함이나 통쾌함, 짜릿함, 막 황홀함 뭐 이런 걸 줄 거란 얘기죠. 네. 자, 이재명의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가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막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우원식 의원, 조정식 의원, 박홍근 의원이 선대위의 직책을 이제 그만두고 현장으로 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고요. 우원식 의원은 이제 지금 현재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그리고 조정식 의원은 상임총괄선거 대책본부장이고 또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아니면 최측근이고 지금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선대위가 조금 더 젊어지고 역동적이고 현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추세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자, 관련된 속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제는 이제 송 대표가 형수 욕설 등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대전시당을 찾았는데요.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여론전을 주문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형수 욕설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가 철저하게 친인척 관리를 하니 형이 엄마에게 막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형수에게 욕을 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을 한 겁니다. 사적인 대화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 이 후보는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런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과 4번 문제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부동산 토건 세력과 싸울 때 탐사보도 기자와 함께 이 비리를 캐내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것, 성남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시민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47초 만에 부결되자 이에 반발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진 것, 또 술을 마시다가 부동산 관련 제보자를 만나러 급히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린 것, 그리고 또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리다가 선거법에 저촉된 것 등 사건 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파렴치범도 아닌데 욕을 하고 또 황당한 소리들을 한다면서 이 후보를 향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SNS 등을 통해서 그에 관한 진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한국일보죠. 한국일보 맞죠? 한국일보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신채거.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 전쟁 상태는 어떠한 이유를 말해도 빨리 끝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전선언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가 되기 쉽고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윤 후보도 오늘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오늘 머리를 흑발로 염색을 했죠. 이미지 변신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능 프로에 또 출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KBS의 옥탑방의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요. 이미 녹화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예고편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후보는 조폭 연루설과 아내 폭행설에 관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예고편에 담겨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할 예정입니다. 과거 검사 시절 이야기와 함께 정치에 대한 소신 등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네. 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사찰들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하면서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정 의원이 오늘 조계종에 사과를 하러 갔다는 거죠? 네, 정 의원이 이 봉이 김선달 발언에 조계종이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이에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발언의 당사자인 정 의원은 사과를 거부해왔습니다. 오늘 정 의원이 직접 조계종을 찾아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과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에 맞이한 조계종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상황상 여러 차례 방문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찾아온 것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서 추후에 정식으로 약속을 잡고 방문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네. 자, 제3지대 소식도 좀 살펴보면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먼저 연대를 제안했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화답을 했죠.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내놨는데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제3지대에 몸담고 있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심 후보와 만나서 뜻을 함께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조정훈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은 아주 조만간 세 분이 한자리에 나오는 그림이 나와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3지대 후보들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혹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양당이 이념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어차피 깨질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심상정 후보와 어떤 연대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야 거의 국공합당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념적으로 맞지도 않는 분들이고.
국공합작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 등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두 차례 연합한 일을 일컫는데요. 1차와 2차 합작 모두 3년에서 8년가량 유지가 됐지만 결국 깨졌습니다. 이 대표가 제3지대 공조를 국공합작에 비유하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의당은 양당 기득권이 일제에 만행 같다는 자백이냐라고 라를 세웠고요. 국민의당은 이 대표가 자신을 제국주의 일본에 비유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뭐 박막과 할 얘기 있어요? 할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후보들이 출연하는 게 옥탑방의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고. 아, 옥탑방의 문제아들 네. 프로그램 제목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속도, 사무총장의 최측근 김영진, 혁신위원장 30대 초선, 장경태 원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대선 후보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이들이 바로 후보의 배우자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이미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펼치고 있죠.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곧 모습을 드러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사모님과 또다시 결혼하기, 대통령 되기.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바로 조금 기계적으로 대답이 나와서. 아니, 아내한테 제 아내는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상처가 좀 많습니다. 반드시 다시 뭐 답은 무조건 1번이네. 앞에 거. 그건 뭐 대한민국 남자 누구한테 갖다 대도 앞에 거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야 대선 후보 둘 모두 대통령이 아니라 아내를 선택하겠다라는 장면이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한 게 대통령 되는 것보다 우선이라면서 애처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후보 못지않게 후보의 아내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어 통계 서비스에서 김혜경과 김건희, 그러니까 두 후보 아내들의 이름을 조회를 해보면요. 이렇게 11월 초부터 검색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뿐만 아니라 예비 영부인 검증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두 사람이 퍼스트레이디라는 칭호에 걸맞는 자격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것도 놓쳐선 안 될 부분이겠죠. 충분히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입니다. 원래는 저기 그 영상 통화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지금 꼬매가지고 왜 이렇게 꼬매가 안 돼. 제가 그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나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아이고.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지난 9일 낙상 사고를 당했었죠. 이를 둘러싸고 부부싸움설, 가정폭력설 등 온갖 소문이 확산이 됐는데요. 이를 불식시키려는 목적이었을까요? 김 씨는 지난 18일부터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를 향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후보와 함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을 관람했죠. 김 씨는 경기를 보는 내내 이 후보와 팔짱을 끼거나 귓속말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우리는 뭐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씨는 이 후보와 함께 지방 일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김혜경 씨를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 청주의 한 시장을 방문해서는 자신보다 오히려 김 씨를 앞세웠습니다.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김 씨는 이 후보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거 좋네. 아니 손발이 차잖아. 이거 예쁜 거 하나 손이 좀 차서 손발이. 눌러보세요. 색깔 눌러보세요. 여기 예쁘네. 자기 전에서
애정 공세의 압권은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수고했어. 너 지금 경훈이 표정 봐. 공이랑도 10살 차이 나는 거. 좋냐? 이 후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백허그 사진을 올린 겁니다. 김 씨가 이 후보를 이렇게 뒤에서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경벨트라는 고유 명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뒤에서 쑥 등장한 손에 놀라셨나요? 좌판에 넘어질까 봐 뒤에서 꼭 잡고 있던 해경 벨트였다는 사실. 늘 애정 모드인 건 아닙니다. 진지할 때는 진지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에선 눈물을 훔쳤었죠. 이 후보의 호남 일정이 시작되기에 앞서 단독 일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사망한 고 홍정원 군의 49제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눈물을 보이는데 홍 군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비공개 일정으로 호남 일대를 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 후보와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김 씨의 그림자 내조는 이 후보와의 불화설을 잠재우겠다는 목적도 있지만요. 자맹 중인 어떤 분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인 듯한데요. 민주당은 선대위 구성에 배우자 실장이라는 공식 직책까지 뒀죠. 강동구청장 3선을 지낸 이해식 의원이 선임됐는데요. 김혜경 씨의 선거 관련 일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선 후보 배우자를 돕는 전담 수행원이 있긴 했지만요.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이 수행을 맡고 전담 부서까지 마련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입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등판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김건희 씨는 지난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잠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후엔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윤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와 논문 표절, 허위 이력 등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여 있기 때문일까요? 여권은 김 씨의 숨바꼭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현재 공식 성상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섣불리 김 씨의 공개 행보를 권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석했는데요. 김 씨가 어떻게 터질지 모를 폭탄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어디서 어떻게 폭탄이 터질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라이브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김건희 씨의 말투나 또 사용하는 어휘, 구사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위험하다. 김건희 씨를 저격하려다 의혹이 앞서는 바람에 자책골을 넣는 경우도 있었죠. 민주당 한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번 볼까요?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대 토리 엄마 김건희. 당장 여성을 출산 경험 유무로 구별지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는 식의 글을 올린 의원도 계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이 이렇게 후보자 배우자 때리기에 열을 올리자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바쁘니까 그렇지. 뭐가 바빠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곧 한다니까요. 지금은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아니,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상황이 경우는 아니고 나란히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김혜경 씨의 적극적인 화력 지원이 득표에 도움이 되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의 활동이라는 것 또는 노출이라는 것이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후보 배우자의 활동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모든 퍼스트레이디의 기준이 이희호 여사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조용한 내조로 선거를 치른 배우자들도 많다는 건데요. 향후 김 씨의 공개 활동에 크게 무게를 실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또 다른 역공 아이템도 있었는데요. 과거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 총리급 수행비서를 뒀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성남시에서 지방 7급이었던 사람이 경기도에 와서 지방 5급으로 승진을 하고
부인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급이 수행을 하는 분은 국무총리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가 공권력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의 배우자는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을 받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정부 조사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후보의 배우자 공개 활동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살펴봤는데요. 김건희 씨가 본격 등판하면 영부인 후보들 간의 경쟁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그림자 내조 김혜경 대 등판 몸풀기 김건희. 네. 자,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잖아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 논문 그 경력 이제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공격을 해 왔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들어봤지만 국민의힘도 또 이제 김혜경 씨를 반대로 이제 김혜경 씨를 공격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에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선대위에서 뭘 맡았죠? 총괄 특보단장인가를 맡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윤석열 캠프에서 뭐 추가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관련한 내용 좀 지켜보고요. 김혜경 씨 수행비서 의혹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 검증 특위가 직접 제기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국민검증특위 박수영 의원은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에 부인 김혜경 씨가 지방직 5급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5급이 수행하는 사람은 총리다. 장관의 수행은 6급, 대통령의 수행 운전기사는 4급이다. 김혜경 씨가 총리급 수행을 두고 다닌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단체장 배우자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소개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행안부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단체장의 배우자는 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 나들이에 이 수행했던 배모 씨가 계속 수행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행안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곧바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감사원도 감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관련한 이제 민주당의 또 반박이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뭐 반론이 나오면 또는 이제 반박이 나오면 내일 추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백 반장이 이 시각다정회에서 소개했던 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볼게요. 오늘 그 방탄소년단 등 국익의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 그러니까 병역법 개정안이죠.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죠.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가 보류가 됐습니다.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BTS 병역 특례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더 심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일부는 방탄소년단이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거둬들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몇몇 의원들은 국내의 특정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 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국방부 입장은 아까 이제 백 반장이 소개를 했죠.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비 영부인 부인 후보에 쏠린 눈, 그림자 내조 김혜경, 등판 몸풀기 김건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의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특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며 1인 시위 중이던 이 중사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중사 아버지는 책임자들을 꼭 처벌해달라며 특검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15명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초동 수사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국 조사 결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여야 양당의 선대위 인선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조금 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석에 대해서 경기도가 규정대로 사용됐다면서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네요.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을 하지.